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6년 1월 5일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기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그 첫날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중 한국인 간담회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기사 첫머리부터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강렬하게 실려 있어요.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다. 뭐랄까, 대단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선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선언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행사 이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국빈 방문의 첫 일정이 동포 간담회였다는 점부터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아, 첫 일정이요? 네, 보통 정상회담 같은 걸 먼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포들부터 만났다는 건 외교적인 수사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양국 관계의 진짜 온도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공식 발표랑 또 현장에서 즉석으로 나온 제안들을 비교해서 보면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디로 갈지 그 단서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장 분위기부터 한번 그려보죠. 장소는 베이징의 한 호텔이었고 제중 한인회 대표, 경제인, 유학생까지 한 300여 명이 모였다고 해요. 꽤 많이 모였네요. 네, 대통령 부부가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는 사진도 실려 있고요. 근데 여기서 고타키 중국 한인회 총연합회장의 환영사가 눈에 띄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었죠? 자신들을 개척자이자 가두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만남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표현도 많았을 텐데 인고의 세월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인고의 세월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보통 외교문서 같은 데서는 어려움이나 도전 뭐 이런 좀 건조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교민 대표가 직접 인고,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 정도인가요? 네. 이건 그냥 비즈니스가 좀 안 됐다거나 외교적으로 냉각기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흔들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거랑 삶이 인고가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와,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더 의미 있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했다고 하면서 그 공을 동포들에게 돌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준 덕분이다. 이렇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제스처입니다. 동포 사회를 그냥 정책의 결과물을 받아보는 수혜자로만 본 게 아니고요. 관계 복원을 함께 이루어낸 핵심 주체로 인정을 한 거니까요. 아, 주체로요?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여러 부침을 꿋꿋이 견디면서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 버팀목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 보통은 국가가 재외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재외국민이 흔들리는 국가 관계의 버팀목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집힌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발언의 핵심이에요. 아, 국가 간의 공식 광대가 막 흔들릴 때 그 끈을 놓지 않고 지탱해준 건 결국 현지의 민간 교류, 경제 활동, 그러니까 우리 동포 사회였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외교의 중심이 이제 정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메시지는 관계 복원 그리고 감사였는데 사실 이런 행사의 진짜 재미는 각본 없는 순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즉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갑자기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면서 즉석 타운홀 미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준비된 연설에서는 절대 드러날 수 없는 현장의 가장 절실하고 때로는 좀 불편한 문제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이게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3명의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나연 재외동포신문 기자가 8년 만에 대통령 방중이 한중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해요. 여기서 8년이라는 숫자를 딱 짚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냥 오랜만이 아니라 8년만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거예요. 네. 거기에는 그 시간 동안 현장에서 느꼈을 어떤 소외감이나 단절감 이런 게 응축되어 있는 거죠. 그 8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고립되고 정체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아, 피부로 느껴지는 고통의 기간이었군요. 그렇죠. 정책 결정자들한테는 그냥 숫자일지 몰라도요. 이어서 두 번째 발언은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배승동 제중 한중 다문화 협의회 의장이었는데요. 두 가지를 건의했어요. 네. 하나는 재외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지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은퇴한 재중 다문화 가정의 한국 귀국 정착 지원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재외 동포 정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요. 다음 세대의 정체성 교육 문제, 그리고 1세대의 노후 문제. 이건 뭐 보편적인 거죠. 자녀들이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평생을 해외에서 보낸 1세대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돕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무너지면 재외 동포 사회는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제안 중에 제 눈길에 가장 강하게 끈 건 마지막 유학생 대표의 제안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두 제안이 복지나 교육에 가깝다면 이건 양국의 미래 산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경제 문제로 보이거든요. 제안의 무게감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승준 북경총 한국유학생회 연합회장의 발언.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어떤 점에서요? 일단 그는 최근 중국 내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당면한 현실, 즉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요. 네네. 관계 개선이라는 큰 이야기 아래에서는 쉽게 묻힐 수 있는, 하지만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아주 실질적인 장벽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어렵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수, 실무, 취업을 연계한 한중 인재 공동 양성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잖아요. 맞습니다. 문제 제기를 넘어서 해결책을, 그것도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제안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그냥 비자 문제 해결해달라는 민원 수준이 아니고요. 아, 양국이 미래 인재를 함께 키워내는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관제이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제안인 셈이죠. 과거의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미래의 기회를 같이 만들자는 선언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건의들이 쏟아지니까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재외 공관을 통해 민원을 일괄 접수해서 검토하겠다고 즉각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반응이 빨랐죠.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나라의 주권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걸 잘 찾는 게 국민 세금으로 세경받는 공직자들의 할 일이다 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발언이 사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떤 철학일까요? 외교를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거대 담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국민, 그러니까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아, 특히 재외 국민을 정책의 수혜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자 정책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권자로 대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세경받는 공직자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네네. 자신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으로 여긴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 거죠. 일꾼이라는 자세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 정책으로 이어질까? 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직문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그냥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까요? 일단 일괄 접수해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발언 후 한 달 안에 각 재외공관에 전담 창구를 만들고 3개월 안에 민원을 취합해서 유형별로 분류한 뒤에 6개월 안에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식으로요. 아, 가시적인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유학생이 제안한 인재 공동 양성 시스템 같은 큰 제안은 외교부, 교육부, 산업부가 다 같이 참여하는 범부처 TF팀을 만들어서 구체화해야겠죠. 이런 움직임이 안 보이면 결국 그 자리에서 나온 립서비스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관계에 대한 비전도 제시됐는데요. 혐한 혐중 정서도 많이 줄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인 중국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도움이 되는 국가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혐한 혐중 정서를 직접 언급한 게 좀 의외였어요. 보통은 이런 민감한 국민 감정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걸 꺼리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수면 위로 꺼내서 줄어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진단한 건 이제 정부가 국민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관계라는 표현은 이제 이념이나 갈등보다는 경제, 문화, 인적 교류 같은 실용적인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대화만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분위기를 부드럽게 녹이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순간들이 중요하죠. 한 참석자가 10살 된 딸이 대통령님이 잠은 잘 주무시는지 궁금해한다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하하,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저런 인간적인 순간이 사실 100마디 정책 설명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힘일까요? 잠에 대한 질문과 충분히 잔다고 전해달라는 그 답변은 최고 지도자를 거대한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피곤함을 느끼고 잠을 자야 하는 평범한 개인으로 잠시나마 느끼게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소소한 소통이 참석자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단숨에 좁히고 딱딱한 간담회 자리에 어떤 유대감과 온기를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분위기가 문화 공연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북경 한인 소녀소녀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는데 선곡이 Let's Make Peace랑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였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그냥 흔한 동요나 가곡이 아니잖아요. 선곡이 아주 전략적이죠. Let's Make Peace는 직접적인 메시지고요. 나는 나비가 이 행사의 모든 서사를 함축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나는 나비가요? 네, 이 노래 가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것들, 날개를 펴고 날아. 이게 클라이맥스인데 이걸 아이들이 합창으로 불렀다는 건 제중 한인 커뮤니티 전체의 이야기를 담아낸 거거든요. 아, 우리가 바로 그 인고의 세월 동안 두려움에 떨던 나비였고 이제 다시 날개를 펴겠다는 집단적인 선언인 셈이죠. 이건 10개의 외교적 수사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고 감동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정리해보면 이번 간담회는 한중 관계 복원이라는 큰 선언 아래서 다문화 가정 지원이나 유학생 취업 문제 같은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이 직접 테이블에 오른 자리였네요. 맞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즉석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구체적인 약속으로 화답하는 형식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격려나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서 제중동포 사회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양국 관계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공식적인 창구 역할을 한 겁니다. 핵심 무제로요? 그렇죠. 유학생 비자 문제나 다문화 가정 정착 문제는 자칫하면 개인의 어려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듣고 검토를 약속하면서 양국이 함께 풀어야 할 공적인 과제가 된 것이죠. 공식적인 외교 무대 뒤편에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를 다 읽고 나서도 그 학생 대표가 제안했던 한중 인재 공동 양성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만약 청취자분께서 이런 시스템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언어 연수나 인턴십을 넘어서 AI나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대학 1학년 때부터 한 팀이 돼서 같이 배우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함께 창업까지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 깊이 있는 인적 교류가 20년 뒤 양국 관계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